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전나무숲 출판사 선재광 지음입니다. 고혈압 치료 아는 것이 희망이다. 누구보다 건강하신 아버지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60에서 90으로 높다고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2년 후에 등산을 다녀오시다가 저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의사로서 무심함을 후회하고 인생에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면서 지금의 자신에게 고혈압 박사라는 호칭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는 평생 먹어야 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 혈압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혈압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인데 이런 점에도 고려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은 각종 부작용과 합병증을 줄줄이 생기게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의 진실, 혈압약을 끊어야 고혈압이 낫는다,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과 영양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장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의 진실. 혈압약을 먹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일 수도 있고 신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식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별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혈압약을 먹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할 약으로 각인되다. 모든 약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은 하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약은 거짓 안도감을 주고 모든 약은 독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약은 면역계통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스스로 순진한 환자가 되다. 부작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복용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말을 맹신하고 따르는 습관 때문인데 우리의 의료 현실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처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 노름에 희생되는 우리를 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대규모 살림을 꾸려나가는 병원의 이익에 개입하고 그들 사이에 환자가 끼어 있는데요. 인간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인체의 항상성은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만 없애는 데 급급합니다. 미국의 심장병학 저널의 논문에서 일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투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 비용과 부작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라고 피력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치료제는 제약회사와 의사에게 큰 돈벌이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혈압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측정해서 3번 모두 최저혈압이 90 이상 나오면 다시 한 달 간격으로 3번 측정하고 모두 최저혈압이 100 이상으로 나올 경우만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최소 6개월간 혈압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뒤 약을 복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환자 수를 늘리려는 제약회사의 음모는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상적이었다 반복하면서 인체의 기능을 조율합니다. 고혈압에 걸렸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점점 폭넓어지는 고혈압의 기준 범위를 볼게요. 1900년대 초반 독일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완기 확장기 혈압은 100 이상, 이럴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74년도에는 140에서 90으로 하향 조절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고혈압 환자 수는 3배 증가했죠. 2003년도에는 5월에 미국의 합동위원회의 고혈압 전 단계를 도입해서 130에서 139,
80에서 90으로 대상을 포함시켰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수치가 하향 조정된다면 아마 3살짜리 아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모릅니다. 보통 3세 이상 어린이는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약회사의 음모까지 등장했는데요. 고혈압 마피아들의 횡포. 일부 의사들은 고혈압 범위를 점차 넓히는 주체가 다름 아닌 고혈압 마피아라고 확신합니다. 정상 혈압 범위를 낮추고 또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소수의 의학계 권위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약의 판촉을 위해서입니다. 약 판매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을 먹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진단은 한 사람이 평생으로 먹게 하는,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강력한 판촉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혈압약의 복용의 통계를 보면요. 2007년 혈압약 판매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9조 원대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단일 품목 1조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 버나드 라우는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미국을 모델로 출발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약제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인데 약제비의 비율이 보다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미국에서조차 10%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뿐 아닌 사회적인 안녕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답습한 전문 과목 중심의 진료, 고도 의료 장비 중심으로 병원 진료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므로 사회의 다른 부분에 투자할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권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의료를 관장하는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의료 권력은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이 돈 되는 사업을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 권력 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자본가들은 환자의 자연 치유력보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다양한 기기와 병원, 연구소, 신약 개발 등 방법을 동원한 서양 의학이 자본 축적에 더 용이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의 주축인 의료 권력이 21세기 의학을 구축하는 방식은 전통 의학을 중시한 19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체의학,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 같은 전통의학을 점진적으로 포괄하는 듯하지만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고 한의학에서 서양의학적 개념, 이론, 방법을 도입해서 의료 권력 분야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그들의 제국을 재생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의료 소비를 위한 고혈압 기초 상식. 심장은 1분에 7, 80번 정도 뛰면서 산소로 꽉 찬 신선한 피를 온몸에 배달하죠.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소모한 묵은 피는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은 그 피를 폐로 보내서 산소로 다시 공급받죠. 산소로 공급받는 피는 심장을 통해 또다시 온몸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현상을 피가 몸 안에서 빙빙 돈다고 해서 혈액순환이라고 하는데 심장은 혈액을 밀어 올려서 짜내고 받아들이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압을 유지합니다. 일정한 압력이 형성되고 최저, 최고를 반복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차이는 한 40 정도이지만 50에서 60 정도 차이가 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혈액순환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체 형상인데요. 20대를 72에서 75, 또 최고 혈압을 121에서 128, 30대는 75에서 79, 최고는 124에서 130, 40대는 80에서 84에서 132에서 140, 50대는 80에서 91에서 140에서 150, 60대는 89에서 91, 에서 156에서 166,
70대 이상은 89에서 91에서 165에서 171까지를 정상 범주로 봅니다. 고혈압의 전조 증상들이 있죠.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생기고 어깨나 목덜미가 뻣뻣하고 아프고 수족에 마비가 생기고 전에 없던 기울림이 있고요.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막히듯이 답답하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고혈압과 밀접한 마비 증상은 가벼운 언어장애, 운동장애, 의식불명이 동시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원인을 보겠습니다. 유전병이다. 유전될 확률은 30에서 60% 정도네요. 유전적인 요소의 지배를 받아서라기보다는 고혈압이 될 환경,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이 부모에게 이어받아서라고 보는 경우가 더욱 타당합니다. 체질적으로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생깁니다. 체질적인 특성과 생활습관에 따라 원인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심장에서, 어떤 사람은 신장에서, 또 비위인 소화계통에서, 또 기혈 노화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약한 장기나 강한 장기의 편차를 가지고 태어나죠. 혈압은 생명을 지키는 현상입니다. 약한 장기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담배는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피우는 기간이 길수록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고 동맥경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요. 담배의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인데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며 몸이 긴장 상태가 돼서 혈압을 수축하고 아드레날린 등 혈압 상승 분비 물질이 많아져서 결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압이 내려가지만 소량 마셔도 맥이 빨라지고 가슴 울렁거림,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은 혈압이 오릅니다. 칼로리의 과잉 섭취는 비만, 과한 음주는 또 비만으로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혈압이 오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부와 온도 차이가 클수록 혈압에는 안 좋습니다. 갑자기 외부 영하 온도에 노출됐다가 말초신경이 쫙 수축하고 땅구멍이 막혀서 외부와 내부의 몸이 혼란을 일으켜서 생기는 혈압은 크게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2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배변 시의 압력이 혈압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배변 혈압도 2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봤기 때문에 힘이 다리로 분산됐고 그때 혈압이 위로 가는 것을 막았는데요. 현재의 좌변기는 힘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심하면 최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20대 시절의 성격이 고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성격도 혈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의 참을성 부족, 적대감이 심한 사람들이 30, 40대 고혈압이 될 확률이 84%나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2배 정도의 높은 수치입니다. 키와 체중과도 관련이 있는데 혈압은 혈관, 모세혈관의 길이와 관련이 있어서 체중만 조절을 해도 혈압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생활을 하면 당연히 상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생활인 긴장, 스트레스, 불안 지속되면 인체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상승시켜서 인체를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은 내려가지만 교감신경이 긴장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치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양의학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인체의 자유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병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데 시작됩니다.
병의 원인은 자신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자신이라는 자각에서 진정한 치료는 시작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가 중요합니다. 2장, 혈압약을 끊어야 고혈압이 낫는다. 놀랍게도 혈압약은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약을 눈에 보이는 수치는 낮출지 몰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혈압약은 끊어야지 고혈압이 낫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이 더 무섭습니다. 고혈압에 화학약품을 10년 이상 매일 복용하는 게 진정한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매일 복용하는 진정한 치료가 아닌 증상만 억누르는 대증요법이고 근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입니다. 약을 잘못 쓰거나 남용하면 유해하고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킵니다. 잘 듣는 약일수록 강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은 모두 독입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죽는 환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3명 중에 1명꼴로 약 때문에 입원합니다. 약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서양의학의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혈압약이 이 떨어뜨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을 확장하거나 혈액량을 감소시키거나 심장의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결국 혈관의 탄력,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내립니다. 만약에 한 가지 약물이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른 종류의 강압제를 추가로 투여하죠. 일반적으로 혈압약을 먹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2가지 넘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립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칼슘 기량제는 칼슘의 통로를 차단하는 차단제라고 하는데 혈관 내벽에 세포로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내립니다. 칼슘 기량제의 작용은 심장과 혈관계의 심박수와 수축력을 낮추고 동맥을 이완시켜 심장의 신경 충동을 억제해서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립니다. 이뇨제라 부르는 약으로 신장의 작용에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해서 혈액량 자체를 줄여야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중에 염분, 수분을 신장을 통해 강제로 배설하도록 만들면서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혈압약을 내립니다. 혈압을 내리기 위해 소변량을 늘려 혈액이나 신체 조직 속의 수분을 줄이고 혈중 칼슘 농도도 낮아지며 콜레스테롤이나 지질량이 많아집니다. 심장의 활동력을 감소시켜 혈압을 내리기도 합니다. 박동수를 천천히 약하게 수축하면 혈압은 내려가고 대표적인 약이 베타차단제라는 심장 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낮추고 동맥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베타차단제는 고혈압 외에도 협심증이나 심장의 일정한 박동 장애의 치료를 이용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이완된 동맥계의 심박 출량이 감소되므로 손, 발,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부작용은 수중 냉증, 신경통, 정신기능 손상, 피로, 현기증, 우울증, 무기력증,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통이나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의 극적인 상승 같은 금단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폐의 기도를 좁히기도 하고 천식 환자에게는 복용하면 안 되고요. 심장의 수축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 부전 증세가 있거나 심장의 혈액 공급 기능이 나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하는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교감신경 억제제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혈관 확장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근본 원인은 방치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그 어떤 처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없애면 당연히 정상으로 혈압이 되돌아갑니다. 혈압약에는 수많은 부작용 중에 제일 큰 부작용은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근본 원인을 계속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혈압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혈압약을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작용을 살펴야 합니다. 성욕이 줄어든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우울증이 생긴다, 불면증이 생겨서 쉽게 잠을 못 이룬다, 쉽게 피로해진다,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소화불량이 생긴다, 발목이 부어오른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팔다리 저림이 있다, 갈증이 생긴다, 감기에 잘 걸린다. 여자 같은 경우는 우울증,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남자의 경우는 발기장애, 성욕감퇴, 빈뇨, 의욕 상실 등이 있습니다. 칼슘 기량제의 부작용은요, 혈관의 탄력이라든지 심장 근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혈압약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팔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는데요. 심한 권태감, 현기증, 변비, 발진, 식욕부진, 기립성 저혈압, 안면홍조, 두통, 두중, 빈맥, 빈뇨, 하태부종, 자궁 수축력 감소, 알레르기 반응, 몸속의 수분 정체, 피로, 발기부전, 사용자의 20%가 겪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심박수의 불안, 심부전,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이뇨제의 부작용은요, 신장에 작용해서 나트륨이나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 자체를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탈수 현상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두통, 혈당 수치 상승, 요산 수치 상승, 근육 약화, 칼륨 수치 저하로 인한 경련 등이 있습니다. 성욕 감퇴, 발기부전, 알레르기 반응, 두통, 시야 흐림,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통풍이나 당뇨병이 발생 위험도가 11배 높다고 하네요. 신장 기능 저하, 간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간성 혼수, 콜레스테롤 지질량 증가, 권태, 무력감, 위장장애, 발진, 안면 홍조가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손실, 신부전, 치매, 중풍 위험성도 있고요. 녹내장이나 안압이 상승하는 역할도 합니다. 베타 차단제의 부작용은요, 고령자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기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간 복용하면 운동 능력이 약화되고 심장 박동이 약해져서 느려지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 감소로 손, 발,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되기 어려워서 힘들고요. 수족 냉증, 현기증, 잦은 피로, 협심증 악화, 정신기능 손상,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성욕감퇴, 발기부전, 신경통 등 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한 사람은 고혈압 상태가 지속 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파 차단제의 부작용도 볼 수 있는데요. 혈관을 구성하는 근육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방광 이완을 시켜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보기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스트레스성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 현기증, 갈증, 입술 마름, 안구출혈, 안면홍조, 심계항증, 부종, 빈뇨, 권태감, 두통,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AC 억제제와 ARB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제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2 수용제 차단제인데요. 우리 몸에 지닌 레닌, 엔지오텐신 RA계를 정지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약입니다. 처음 투여하면 현저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 두통이 생길 수 있지만 고혈압이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부작용으로 백혈구, 적혈구 등의 혈액성분 장애, 칼륨 증가로 인한 신장 장애 등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 잦은 기침이 만성화되는 게 가장 많은 부작용으로 1개월 안에 20-30%가 헛기침을 한다고 하네요. 발진, 가려움증, 권태감, 무력감, 식욕감퇴, 단백뇨, 활력 저하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기간 먹으면 합병증으로 고생합니다. 수면 단축, 치매, 심장 발달, 중풍, 어혈, 잔병치레,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자연치유력과 면역력마저 앗아갑니다. 고혈압 치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야 합니다.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합니다. 인체는 보이지 않는 97%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3%의 항산성에 의해 조절됩니다. 따라서 3%는 보이지 않는 현상에 치중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97%의 근본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의 3%에 보이는 현상이 혈압이 높다는 바로 현상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97%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몸의 주인인 생명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주기를 기다리죠. 혈압이 높은 데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서 치료하면 고혈압은 반드시 낫습니다. 수치상의 정상 혈압은 무의미합니다. 3장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과 영양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생활 습관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바로 탁한 혈액에서 옵니다. 고혈압, 암,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자연 치유 반응이며, 혈액이 깨끗해야 모든 병이 낫고 인체가 건강해집니다. 혈압을 올리는 습관은 극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운동, 과도한 성생활, 배변시 과도하게 힘주는 것,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리고요. 혈압을 내리는 생활 습관은 체중 감량,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과일 등 균형 잡힌 식사, 염분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량 늘리기, 술을 끊고 금연하기입니다. 낮추는 생활 습관은 혈압 수첩은 당장 버려라. 혈압 수치에 둔감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술은 적당량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요. 적당히 마시면 긴장을 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만 맥주 1병, 소주 2잔, 양주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푹 자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온 저하, 수면 부족, 휴식 부족도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수면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야 하고요. 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일정 시간에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하루에 한 번 반신욕으로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탕에 들어갈 때 목까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신욕으로 긴장을 풀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당장 끊어야 합니다. 고혈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치유되는데요. 모든 질병의 증상은 내 몸 안에 있는 처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영양요법을 보겠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대표적인 것은 채소와 과일이고요. 그 안에서 효소가 나와서 소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과일은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좋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체내 혈액은 약 알칼리성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이 약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산성일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과일은 약 알칼리성이고 인체는 산성과 약 알칼리성의 이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과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면 알칼리성이 즉시 산성으로 변해서 그때 위궤양이나 위장병의 원인이 되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혈액이 산성이고 체질이 산성이 되면 염증이나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질이죠.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제외하고 음식은 크게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으로 나뉩니다. 복합식품은 단백질 식품들이고 탄수화물, 밥이나 이런 빵 이런 것도 복합식품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단순식품은 채소, 샐러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위장에서 보통 3시간 정도 머무는데요. 식사를 할 때 식품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복합식품이 단순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식품의 조합은 복합식품과 복합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와 감자,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품이 서로 다른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액은 산성이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섞여버리면 물처럼 중화가 되죠. 윗속에서 이렇게 중화되면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소화 시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고 소화하는데 흡수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였다면 아침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산소를 태우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특히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나면 체내에는 일정량의 독소가 생깁니다. 건강 상태, 생활 양식, 영양 섭취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독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인체가 건강해지면 자연 치유력이 작동해서 독소 처리 기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독소를 배출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독소가 너무 많아서 담당 장기 기간의 기능이 약해질 때 체내 조직에 이게 점점 누적이 되죠. 그래서 독소가 췌장에 자리 잡으면 당뇨의 원인이 되고 동맥에 자리 잡으면 고혈압이 되고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장기에 쌓이면 암이 되고 내장벽에 쌓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크론씨병이나 연결조직에 쌓이면 통풍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근육통, 루푸스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소화 흡수를 위해 위, 소장, 혈액에 집중돼 전날 먹은 저녁 식사의 배설 처리와 독소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 영양분과 독소가 지나치게 쌓여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 암과 같은 몸속에 있는 독소가 원인인 질병은 아침을 굶는 것이 좋은 치료라고 저자는 생각한다고 하네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강법은 아니니까 자기 몸에 적합한 아침 식사를 찾아야 합니다. 단 수험생이나 성장기 어린이나 체질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겠죠. 외식할 때는 골라 드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이 많은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금으로는 짜지 않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성인 나트륨의 양은 하루 소금에 5에서 6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보통 약 10에서 15g 정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염분은 수분을 지나치게 신체에 저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서 혈압이 상승해서 고혈압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가공식품 속에 있는 염분입니다. 합성 화학물질로 만든 식품들은 고혈압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에 좋은 소금은 천연 소금이라든지 그래서 대나무에 넣고 가마에 구운 죽염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 보충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단백질은 혈관을 만드는 성분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혈관에 탄력이 생깁니다. 좋은 단백질은 혈관 벽을 건강하게 하고 뇌졸중을 막고 혈압도 내립니다. 콩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데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포화지방이라든지 또 칼로리가 높고 유제품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유제품 대신에 식물성 두유를 또 치즈 대신에 두부를 먹으면 혈압 걱정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채식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식으로 채소에 칼륨, 복합탄수화물, 필수지방산, 섬유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가 많고 포화지방과 정제탄수화물이 적어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에 바람직합니다. 흰밥보다는 약이 되는 현미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많고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고요. 피탄산, 페놀, 셀레늄, 비타민 E도 들어서 산화 방지의 역할을 하고 이들 영양소의 95%는 쌀, 겨와 쌀, 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의 영양소는 흰밥의 19그릇을 먹는 효과가 있다네요. 겉껍질의 섬유질에는 변비, 숙변 제거,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건강의 원천인 효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효소가 사라지면 생명도 다하게 됩니다. 효소는 평균 54도 온도에서는 이상에서는 파괴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음식을 정제하거나 익히거나 조리하거나 전자레인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 음식물 안에 있는 자체 효소가 파괴돼서 오히려 해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효소는 소화효소, 유지효소, 잠재효소가 있고 이 수명은 효소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소는 다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효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센 것으로, 날 것으로 섭취하고 김치, 된장, 식혜 등 이렇게 발효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고 또 싹이 있는 식품들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식물은 싹이 날 때가 가장 많은 요소를 함유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로 체액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사람의 건강은 매일 마시는 물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신 후에 30초가 지나면 혈액에 도달하고 1분이 지나면 뇌나 생식기에,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20분이 지나면 간, 심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이 물은 대소변, 땀, 숨의 형태로도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요.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효소뿐 아니라 음식물이 든 효소에 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강도의 그 효과가 희석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체내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체온이 36에서 40도일 때입니다. 고혈압에 좋은 물 음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은 150에서 3000ml, 고령자는 적어도 하루에 1000ml 음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에서 750ml 마시고요.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시고요. 또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십니다. 되도록이면 식사 중에 마시지 말고 정 먹고 싶다면 200ml 한 컵 정도 마시는 게 좋고요. 물의 양을 갑자기 늘리면 세포 수분이 과다하게 공급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물의 양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비율을 따져서 먹어야 합니다. 칼슘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요. 혈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어서 쌓이는 걸 막아줌으로써 혈압을 내려줍니다. 다시마, 미역, 김, 해조류, 현미, 양배추, 콩나물, 숙주나물, 당근, 우엉, 참깨, 고추, 검은깨 등 칼슘이 많다네요. 칼륨은 몸속 염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고칼슘, 저나트륨 식사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칼륨 섭취는 마그네슘 섭취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의 혈압 강화하기 전에 하나가 세포 밖으로 염분을 퍼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세포막 펌프 기능을 활성화한다네요. 그래서 하지만 단신장 질환 환자들은 정상 경로로 칼슘을 처리하지 못하고 칼슘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라.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고혈압, 만성질병,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예방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미네랄 항산화 식품은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방어 체계를 수행하기 위해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같은 항산화 미네랄이 충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항산화제는 셀레늄과 유황이고요. 유황제제는 마약 중독과 농약 중독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식품은 마늘, 양파, 양배추, 무, 순무, 브로콜리 등의 식품들입니다. 비타민C는 경미한 혈압 상승에 혈압을 서서히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나불 배출을 촉진시켜서 정상 범위 내 혈압을 유지시킨다고 하네요. 납은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언제 어디서 납에 노출될지 모르는 만큼 비타민 C는 혈압 관리의 필수 식품입니다. 면역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바이러스 및 항균 작용, 면역 기능 향상, 풋고추, 고추잎, 피망, 케일, 양배추, 시금치, 키위, 오렌지, 딸기, 토마토 등에 있습니다. 비타민 B6 보충제는 혈압을 낮추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결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항체 관련 면역 기능과 세포 매개의 면역 반응에 관련이 있습니다.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현미, 귀리 등에 많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인체 세포의 에너지 생성 단위인 미토콘드리아의 필수 성분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스파크 플러그 역할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 39%가 결핍됐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10% 정도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대사 이상을 바로잡아서 혈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춥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15ml 섭취하면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이 모두 9 정도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망간은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고 달아오릅니다. 망간은 동맥 경화와 주요 요인이 되는데요. 많이 함유된 식품은 차, 콩, 바나나, 파슬리, 감, 연근, 김 등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특히 변비에 좋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비만, 과체중, 체질 조절을 위해 식이섬유는 필수인데요. 콩, 비지, 또 옥수수, 신선한 채소, 과일, 잡곡, 콩류, 다시마, 미역 등에 많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